계속 이 정책적으로 26번의 헛발질을 계속 하다 보니까 시장 상황은 전혀 듣지 않아요. 이쪽은 귀를 막고 한쪽에서만 탁상공론하고 있는 얘기만 듣다가 정책을 펴놓고 이미 발표된 거 말고 향후에 나올 발표, 앞으로 나올 호재들이 이 세 개 권역에 집중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뭐 GTX도 마찬가지고 또 대규모 업무지구 개발도 마찬가지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대단한 부동산 꼰대들의 권기현입니다. 최근 부동산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경기에 대한 부동산 시장에 대한 뉴스도 나오지만 전 세계적인 어떤 부동산 뉴스도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뉴스, 주요 뉴스를 모아서 전반적인 어떤 부동산 시장의 흐름, 국내 경기 또는 부동산 시장의 문제점, 해결 방안, 향후 전망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요, 2019년 이후에 한국의 집값 상승률이 OECD 국가의 22 정도 된다. 아직 덜 올랐다라는 제목의 뉴스인데요. 덜 올랐다가 아니라 덜 올랐나 정도의 물음표니까요. 자, 8.4 대책 이후에 11년이 지났지만 집값 상승세는 여전하다. 하지만 그나마 우리나라는 덜한 편이다 라고 이제 기사 내용에 나왔는데, 사실 이거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게 체감상으로 지금 현재 국내 경기 부동산 가격 상승을 체감하는 국민들 입장에서 본다면은 부동산 가격이 최근 5, 6년 동안에 너무 가파르게 너무 많이 오른 게 아닌가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지금 현재 이 통계치로 봤을 때는 다른 나라 선진국의 상승률에 비해서는 덜한 편이다라는 얘기지, 국내에서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것이 덜하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외 주요국의 집값 오름세는 우리나라보다 더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의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은 OECD 국가의 최하위 수준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2019년 이후에 주택가격 증가율을 보게 되면은, 물론 출발점이 다 각국마다 다를 거예요. 1억에서 출발한 나라가 있고 10억에서 출발한 나라가 있으니까 그 상승률이 다를 수는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10억이 15억 되는 것보다 1억이 1억 8천 되는 게 훨씬 빠르고 높이 상승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나라의 국가 중에서 전반적인 가격이 낮은 나라들이 상승률이 높을 수 있다는 걸 감안하고 통계치를 보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1등이 터키입니다. 터키는 2년 동안에 38.4%나 늘어나서 OECD 국가 중에서 1등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21%, 15%, 14, 뭐 13, 11, 11, 10 이렇게 되고 9, 8, 우리나라는 7.9%의 상승률로서 4위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다, 상승률로 보면은. 그리고 여기서 보면 미국과 캐나다를 제외한 전체가 다 유럽 국가, 유럽의 선진국입니다. 그리고 저기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미국과 캐나다가 이 순위권 안에 들어와 있는 나라들이죠. 그리고 이 나라들이 대부분 다 우리나라보다 국민소득 자체가 높은 지역이다 보니까 이렇게 통계치로 나눴을 때 단순 비교하기에는 좀 이제 그 실제 현실을 반영하기에는 차이점이 크다라는 걸 좀 알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 세계가 지금 현재 동반해서 이런 주택가격, 특히 주택가격들이 급격하게 단기간에 상승을 했던 이유는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을 했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이 달러를 엄청나게 찍어냈죠. 그래서 이 효과로 인해서 자산 가격들이 상승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자산 가격이 어느 정도 상승을 해서 이제 이제 꼭지점을 찍고 약간 조정을 받은 다음에 안정기로 접어들어야 되는 이 시기에 무엇이 터졌냐 하면은 이제 세계적인 어떤 그 전염병 사태가 터진 거죠. 그래서 모든 나라,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재정 확대를 한 거죠. 재정을 확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돈을 또 시장에다가 엄청나게 푼 거죠. 그러니까 안정기로 접어들어야 될 시기에 돈을, 그것도 미국만 푼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동반해서 풀다 보니까 이게 또다시 자산 가격을 상승시키는 그런 원인으로 발생이 됐고, 이게 지금 현재 진행 중이라는 것이죠. 마무리가 된 게 아니에요. ING 중입니다. 그래서 이 현상들이 언제까지 갈지는 뒤에 뉴스를 통해서 좀 예측을 해봐야 되고, 또 이 전 세계 흐름이 동반해서 똑같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나라별로 특징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 뉴스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부동산 시장, 특히 국내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공급입니다. 지난
5년 동안에 정부가 공급이 너무 풍족하다, 많으니까 공급할 필요 없다라는 정책을 계속 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급이 필요한 시점에 이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수요에 비해서 엄청나게 부족한 공급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거의 패닉 바잉, 거의 뭐 묻지마 투자, 묻지마 매수, 이것들로 지금 현재 시장에 나타나고 있고, 거기다가 정책적으로 더해갖고 거래를 차단하는,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는 상황을 만들다 보니까 그 현상이 굉장히 심화되고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죠. 자, 입주 물량이 많다는 정부의 통계를 우리 국민들이 잘 믿지 않게 된 이유가 민낯이 드러났다. 절반이 1인 청년용 셋집이다 라고 이제 뉴스 제목이 나왔는데요.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 통계를 보게 되면 지난 2019년까지만 해도 민간의 집계가 훨씬 많았어요. 근데 지난해부터 정부가 공급 정책으로 전환을 했죠. 그동안에 공급이 많다라는 걸 이제는 공급이 부족하다는 걸 수용하고 정책이 실패했다고 스스로 자인하면서 공급 정책으로 펴기 시작한 그 시점부터 정부의 통계가 민간 통계보다 훨씬 많은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정부의 통계를 신뢰하기 어렵다라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자, 정부가 솔직히 이제 공급을 많이, 앞으로 이제 공급 부족하다는 걸 이제 자인했으니까 앞으로 공급이 많을 거라는 시그널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공급들이 쏟아질 거니까 지금 너무 서둘러서 급하게 매수하지 마세요 라는 신호를 주고 싶다 보니까 좀 과장되다 보니까 이것저것 다 끌어모아서 통계치를 작성한 거예요. 자, 여기서 민간 통계에 잡히지 않는 정부 집계에만 잡히는 집들을 보게 되면은 99%가 잡히지 않는 거에 대한 비중이죠. 99%가 공공임대. 공공임대는 사실 국민들이 원하는 주택의 유형 자체가 아닙니다. 이 공공임대 같은 경우는 사회계층으로 취약계층들, 우리 사회가 보호해야 될 취약계층들을 대상으로 해서 임대주택을 공급해 주는 거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 투자자들 또는 실거주자, 내 집 마련을 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주택 유형이 아니죠. 전용 면적 30제곱미터, 9평이 채 안 되는 거잖아요.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통계에만 있는 주택의 경우 30, 40대 부부가 살고 싶어하는 집은 없었다라는 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정부의 통계가 계속해서 헛발질을 하고 또 국민들을 눈 가리고 아웅하다 보니까 정부의 신뢰만 계속 떨어뜨리는 상황이 되고, 정부에서 나오는 어떤 정책들도 이제 시장에서는 신뢰를 얻지 못하니까 정부에서 정책을 펼 때 이게 시장에서 수용을 해줘야 경제가 안정이 될 수도 있고 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게 되는데, 계속 이 정책적으로 26번의 헛발질을 계속 하다 보니까 시장 상황은 전혀 듣지 않아요. 이쪽은 귀를 막고 한쪽에서만 탁상공론하고 있는 얘기만 듣다가 정책을 펴놓고 예측하지 못했던 정부가 목적하고 있는 시장 반응, 이 예상하는 시장 반응이 전혀 안 나오고 다른 방향으로 계속 풍선 효과에 의해서 불거지는 또는 문제가 악화되는 상황들이 계속 자연스럽게, 자유경제 시장이니까 생존이 달린 문제예요. 이거는 지금 현재 내가 주택을 사지 않으면 나중에 못 살 거야 라는 절박한 심정에 의해서 실수요자들이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모든 부동산 거래를 거의 적폐로 이제 몰고 있다 보니까 그 적폐를 차단하고 때려잡겠다고 하다 보니까 무리한 정책들을 펴고 반시장적인 정책을 펴다 보니까 국민들의 신뢰는 아예 잃어버리고 정책은 시장에 들어먹히지 않고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 뉴스를 보게 되면은요, 야, 정부가 내놓고 있는 13만 가구 공급은 자신하더니 결국은 말잔치로 끝났다 라는 기사 제목입니다. 자, 정부가 8.4 대책에서 무려 13만 2천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시장에 호언장담했어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신규 택지를 통해서 3만 3천 가구, 공공 재건축을 통해서 5만 가구, 공공 재개발, 그 다음에 신도시를 통해서 2만 가구, 2만 9천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는데, 신규 택지 같은 경우는 지구 지정이나 사업 계획이 확정된 곳이 없습니다.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태릉 골프장 공급 물량 축소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고요.
과천 청사는 주민들의 반대에 거의 이제 폐기 수순으로 가고 대체 부지에다가 조금 임대주택 짓겠다 이렇게 나오고, 용산 캠프킴 같은 경우는 토지 정화 작업만 1년 걸리고요. 또 서울시의 지구단위 계획과는 완전히 상충되는 그런 상황이고, 지자체의 협력을 받지 않고는 이런 정부의 정책들이 실제 시장에서 실행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공공 재건축 같은 경우는 4개 단지가 후보지로 지정됐지만 강남 등 인기 지역은 없고요. 또 합쳐봐야 모두 300가구 정도 미만의 소형 단지들밖에 없다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시장에 공급이라는 시그널 주기에는 너무 미약하다. 그리고 공공재개발이 24곳이나 지정이 됐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토지주들과의 사업 반대로 이런 갈등만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 돼 있고, 또 3기 신도시의 용적률 상향을 통해서 29,000가구를 공급해야 되는데 구체적인 입지나 사업 계획이 확정된 곳은 없고, 또 토지주들과 어떤 그 보상 문제에 대해서 갈등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총체적으로 이런 공급이 말잔치로 끝났다라는 걸 3개 정도로 3개의 포인트로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지자체 협의가 없었다, 아예 사전에. 그러다 보니까 예견된 실패다라는 시장의 평가. 두 번째, 공공만능주의. 그러니까 민간이 차지하고 있는 민간주택으로서 시장의 80%의 주택들이 공급되어 왔고, 공공이 차지하고 있는, 공공이 시장에다가 책임지고 있는 부분이 약 2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민간 거는 다 이쪽 앞뒤를 다 틀어막아 버리고 공공이 100%를 책임지겠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은 민간대로, 공공은 공공대로 자기의 역할들을 충분히 해줘야 되는데, 공공만 내세우고 만능주의로 하다 보니까 시장의 반응이 완전히 싸늘하게지다 보니까 정책의 효과를 얻을 수 없었던 거죠. 신규 건설만 고집한 거예요. 또 기존에 있는 주택들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적인 보완 장치가 나와줘야 되고, 또 단기적인 어떤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좀 더 중기적으로 또는 장기적인 어떤 안목에 의해서 정책을 일관되게 펴줘야 되는데, 단기적인 발등에 불 떨어지는 정책을 펴놓고 이 급하게 내놓은 정책을 일관되게 밀어붙이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반시장적이라고 얘기하고 비판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로지 정책의 일관성이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내면서 고집을 부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사단을 만들어 놓고 있는 상황이 됐다라고 시장에서는 평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얘기하다 보니까 점점점 목소리가 높아지네요. 다음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서울에서 아파트를 투자하기에는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다시 치솟고 있는 주택 수급 동향, 서울의 아파트 매매, 전세, 월세 모두가 상승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시장에서 만들어 놔 버렸어요. 자, 4일날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은 서울 아파트의 지난 6월 매매 수급 동향 지수는 121입니다. 근데 4월달 109, 5월달 110에 비해서 많이 오른 거죠. 11.1%나 계속 상승했다는 얘기는 이 매매 가격 지수라는 거는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이 지수가 높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시장 전체를 다 따져보니까 모든 국민들이 부동산 가격이 지금보다는 더 오를, 정부가 공급 쏟아낼 거예요, 시장이 안정될 거예요, 지금이 고점이라는 경고를 쏟아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를 거라고 예측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게 생활 권역별로 보니까 좀 차이가 있는 게 동부권은 124, 도심권 123, 동남권은 125 정도의 가격 지수가 나타나고 있는 거에 비해서 서남권은 107 정도, 그다음 서부권은 107 정도, 서남권은 119 정도로 이렇게 5개 권역 중에서 3개 권역이 상대적으로 가격지수 올라갈 거다라고 예상하는 비율이 더 높고, 상대적으로 서부권과 서남권이 상대적으로 좀 오르는 폭이 좀 낮을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호재로 보게 되면은, 호재가 이미 발표된 거 말고 향후에 나올 발표, 앞으로 나올 호재들이 이 3개 권역에 집중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뭐 GTX도 마찬가지고 또 대규모 업무지구 개발도 마찬가지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굉장히 냉정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이 이제는 많은 경험치,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또 경제 위기를 2-3번씩 경험하다 보니까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지를 굉장히 똑똑하고 현명해진 거예요. 이 똑똑해지고 현명하게 해진 국민들을 상대로 어설픈
정책들을 내나 보니까 시장에서 비판만 계속 받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밑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갈 걸로 예상되다 보니까 이제 대체 생존이에요. 이게 문제가 생존의 문제로 변질이 되다 보니까 아파트 살 돈이 없어 7월에도 서울 빌라 거래량이 아파트를 넘어선다. 7월에 도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2021년 들어와서 1월부터 7월까지 무려 7개월 동안 계속 아파트 거래량보다 빌라 거래량이 아파트 거래량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자, 이 보게 되면 2021년 상반기 주택 거래 누적 거래량을 보게 되면은 빌라가 오히려 만 건 정도 이상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평균 주택 평균 가격을 내보게 되면 이게 아파트 평균 같아요. 아파트 전체를 보게 되면은 이게 한 8억 정도 하던 것이 불과 2, 3년 사이에 평균 가격이 11억이 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소형 아파트 60제곱미터 이하도 지금 8억 9천 거의 9억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서울에 6억 이하의 아파트가 사라진 지 오래됐고 6억 이하의 아파트는 천연기념물로 지정해야 될 만큼 희소해진 상황이 돼 있는 거예요. 서민들이 열심히 월급을 모아서 돈을 열심히 저축을 하고 근로를 해서 모아서 6억이라는 돈을 모으기는 얼마나 어려운지를 모르지 않을 거예요. 얼마나 힘든다는 거 알 겁니다. 근데 그 6억 아파트 자체도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라져 버려서 대출도 막아버리고 가격도 올려버리는 상황이 돼버리다 보니까 난감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빌라 가격도 평균 가격이 이거는 이제 노후 빌라 막 30년 40년 되는데 재개발 안 되는 지역 있잖아요. 그런 지역은 가격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전세 가격도 낮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과 새로 지어진 거 또 재개발 구역 내에 있는 뭐 18억 13억짜리 빌라들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통틀어서 지금 이게 평균 가격이 3억이 되니까 이 빌라 시장에서도 굉장히 양극화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입지가 좋고 향후에 여러가지 교통 여건이나 호재가 많은 지역들은 빌라 가격이 상당히 높고요. 그렇지 않고 아무런 호재가 없거나 교통 여건, 교육 여건이 나쁜 지역의 빌라들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또다시 크게 더 벌어질 거예요. 어디가 더 올라서 입지가 좋고 호재가 많은 지역이 더 많이 오르게 되면서 아파트도 양극화가 심해지지만 이 빌라 시장에서도 빌라도 입지와 여러가지 뭐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양극화가 더 크게 벌어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아파트를 살 수 없는 분들이 무조건 아파트에 대해서 목매지 말고 포기하시고 발빠르게 빌라가 아파트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동산들을 미리 선점을 해놔야 이 양극화, 빌라 시장에서도 양극화에서도 뒤처지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비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빌라가 아파트가 되는 것들은 어디냐, 어떻게 구해요? 지금 현재 앞으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시장님의 어떤 추진력에 의해서 많은 재개발 구역들이 지정될 걸로 봐요. 300개 정도 이상의 개발 구역들이 지정이 될 걸로 보고 그 중에서 역세권을 중심으로 하는 개발들이 주요 이루게 될 겁니다. 이전 영상에서 우리 이꼰대가 역세권에 대한 여러가지 영상들을 올려놨으니까 그걸 참조하시면. 네, 다음 뉴스는 정부 규제에도 서울 거주자가 아파트 원정 투자가 역대 최고치다. 부동산원의 통계 자료를 보게 되면은 매입자 거주별로 아파트 매매 거래 현황을 보게 되니까 올해 1월달부터 6월달까지 서울 거주자가 타 지역의 아파트를 매입한 건수가 32,420가구나 된다 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통계치는 2006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기준으로 따지게 된 상반기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아래 표를 보게 되면은 2006년부터 2021년까지의 서울 거주자가 타 지역의 부동산을 매입한 아파트를 매입한 현황인데 전체적으로 평균치를 유지하고 있다가 올해 들어와서 급격하게 증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작년과 올해 거듭되면서 규제가 굉장히 강화가 되다 보니까 사지도 팔지도 못하는 상황이 된 상황이고 또 실수요자 입장에서도 대출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이제 제한사항이 걸려 있다 보니까 또 아파트 가격이 서울에 아파트 가격이 너무나 높게 형성되고 평균 가격이 11억이 넘다 보니까 실수요자 입장에서도 매수하기가 너무나 부담스러운 가격, 불가능한 가격이 돼버렸으니까 서울을 벗어나서 수도권 지역으로 수요자들이 이렇게 퍼져나간 것이다. 실수요자도 퍼져나갔고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지역의 투자 수요들도 그쪽으로 빠져나간 케이스가 된 것이죠. 그래서 밑에 보게 되면 서울 거주자가 가장 많이 매입하는 거는 경기도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인천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게 무엇이냐면은 자, 비규제 지역
대부분 투자자들이 지금 현재 그 수요가 집중된 곳이 비규제 지역이거든요. 이 비규제 지역은 상대적으로 현재 규제 지역에 비해서 입지 경쟁력이 좀 약한 곳이 일반적입니다. 근데 이 경쟁력이 약하지만 현재는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매수 매도가 용이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이쪽으로 수요가 증가돼서 지금 현재 이제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규제 지역이라는 거는 지정도 되지만은 어느 정도 법적 요건을 갖추고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것들이 안정화가 되면은 해제도 가능하다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현재 좋다고 하지만 앞으로 이렇게 해제되는 지역이 나타나게 되면은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냐? 현재 규제 지역 중에서 일부가 해제 지역으로 해제가 된다면 그 비규제 지역보다는 입지 여건이 훨씬 더 좋은 입지 여건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규제 지역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다시 이제 해제되는 지역들로 수요가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면은 비규제 지역은 예전부터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낮은 지역이 있는데 수요까지 빠져나가게 되면 가격이 하락하거나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위험에 노출된다. 위험해. 그러니까 이 일반 투자자분들이 언제 이런 비규제 지역이 규제 지역이 비규제 지역으로 해제가 되는지에 대한 시점을 체크하거나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손쉽게 빠져나갈 수가 없고, 한번 투자를 하게 되면은 2년, 3년, 4년 정도를 보유하는 게 일반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년 안에 매도를 하게 되면 양도세 70%를 단일 세율로 적용을 해버리고, 2년 안에 매도를 하게 되면 60%의 중과세를 단일 세율로 매겨버리기 때문에 비규제 지역에 투자해서 수익이 났다 하더라도 단기간에 1년 안에 2년 안에 빠져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빠져나오면은 남는 게 별로 없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그러면은 오랫동안 한 3년 이상을 보유하는 사이에 최근에 뭐 내년에 이제 정치적 큰 변화가 있을 거고 정책의 변화도 예상되는 상황이고, 규제 지역이었던 것들이 해제가 돼서 비규제 지역이 늘어나게 된다면 이쪽에 투자했던 수요자들이 빠져나가게 되면서 가격에 대한 위험 부담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책이 일일비 매일매일 변하고 매달 변하는 상황, 이렇게 변하는 거에 대해서 기준을 잡고 투자를 하지 마시고 변하지 않는 거에 대한 기준을 잡고 투자를 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 이 변하지 않는 기준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입지입니다. 그래서 입지가 좋은 곳,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곳, 현재는 규제 지역이지만 입지 여건이 좋은 지역을 투자해야 되는데 아파트 투자가 용이하지 않다면은 아파트가 아닌 빌라라든지 오피스텔 투자로 이 유형을 달리해서 투자하는 방법을 광고하시는 게 우리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다. 그리고 이 빌라 가격이 아파트 가격이나 오피스텔 가격이 아파트 가격에 비해서 상승률이 못하지 않아요. 오히려 높은 경우도 훨씬 더 많습니다. 게다가 서울에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 또는 업무지구가 많이 개발되는 곳이기 때문에 업무지구는 오피스텔 투자하면 되고, 재개발, 재건축이 가능한 지역, 역세권을 중심하는 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빌라를 투자해놔도 아파트로 변모가 된다면 내가 서울에 높은 가격에 아파트를 사는 게 아니라 작은 돈으로 투자해서 아파트가 될 그런 부동산을 투자하는 게 오히려 현명한 투자가 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러 개 6가지의 뉴스를 통해서 해외 사례와 국내 사례,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의 현황, 이런 것들을 분석해봤고, 정책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보완이 돼야 될지까지도 우리 시청자분들과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